반도체 소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교수는 인하대학교 전기공학부의 원태영 교수고요.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메일 주소 이거를 사용하든지 군의 번호 7436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과목의 교과서는 벤자민 스트리트만과 베너제이가 쓴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s 제7판이 되겠습니다. 이 교과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7판에 이르기까지 퍼블리시가 된 상당히 좋은 명저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경우에 영문판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국어로 된 번역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권고하기로는 이 원래 원저자들이 이 교과서를 쓸 적에 의도했던 그 숨어있는 디바이스 피직스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습득하기 위해서는 국어로 된 번역문을 읽는 것보다는 영어로 기재된 원판을 읽는 게 학생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따라서 국문판은 그냥 참고로 보기만 하고 만약에 교과서를 구입을 해야 한다면 선생님은 영문판을 구입을 해가지고 영문판을 읽는 것을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수업을 듣고 진행하는 도중에는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바라고요. 이 과목의 그레이딩 폴리시는 숙제가 20%로 하고 중간고사가 40%, 기말고사를 40%로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퀴즈가 할당이 되는데 그 당일날 할당된 퀴즈는 반드시 수업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iClass에서 답하여야 합니다. 어사인된 퀴즈를 여러분이 풀든 못 풀든 간에 답을 해야만 출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수업 시간 종료 전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이 성적에 카운트가 되지는 않지만 출석 일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과목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나중에 열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딩에 있어서 20%를 차지하는 홈워크를 제출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숙제를 어사인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날 수업 개시 시간과 종료 시간 사이에 업로드를 해야 되고 iClass에 만약에 그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이 지난 다음 수업날 개시 시간부터 수업 종료 시간 사이에
iClass에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합니다. 절대 이메일로 숙제를 받지 않습니다. 제출할 때 파일명은 과목명, 이름, 학번, 제출일, 홈워크 넘버 순서로 파일nem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반드시 교과서를 준비해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듣고 여기 이 동영상 화면에서 보이는 화면과 동시에 책상에 교과서를 펼쳐 놓고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에 임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 교과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개괄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보면 우리 이 교과서는 총 챕터가 10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개 챕터를 이번 학기에 우리 반도체 소자라는 과목에서 커버를 합니다. 그 5개 챕터가 뭔가면 첫 번째 챕터가 Crystal Property and Growth of Semiconductor, 그러니까 결정의 특성과 세미컨덕터의 성장에 대해서 1장에서 배우고요. 이걸 배우고 나면은 2장에서 약간 물리적인 현대물리와 양자역학에서 커버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physical quantity에 대해서 어떤 물리량이 quantize가 된다, 양자화가 된다는 그 물리적인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반도체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 밴드 티어리를 제3장에서 가르치고요. 에너지 밴드 티어리와 함께 세미컨덕터가 평형에 놓여 있을 적에 그 세미컨덕터가 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태, 어떤 비헤이비어를 3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이 정도 3장 정도가 되면 끝날 때쯤에서 아마 중간고사를 치르게 될 것 같고 3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4장은 세미컨덕터가 평형에서 벗어날 때, 그 비평형일 적에 난 thermal equilibrium일 때의 그 세미컨덕터의 비헤이비어를 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4장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를, 세미컨덕터 디바이스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뭐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베이직한 어떤 티어리를, 이론을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응용 소자로서 PN 접합을 공부를 합니다. PN 다이오드, 학생들이 알고 있는 PN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한 학기가 끝나고 반도체 소자 3학점이 이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듣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책의 나머지 6장, 7장, 8장, 9장, 10장에서 소개되는 응용 소자들, MOSFET, 그 다음에 Bipolar Junction Transistor, Integrated Circuit, 그 다음에 Novel Devices, Power, 전력전자 소자, 파워 소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소자, 뭐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 개 과목, 반도체 소자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반도체 소자 과목,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전력용 반도체 소자, 이 두 개 과목은 전부 기본적으로 어떤 피직스에 기반한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로부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디바이스 피직스의 개념을 습득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향후에 어느 분야를 전공을 해서 전문가로서의 길을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그러한 소질이 있는지, 내가 그런 이 분야에, 반도체 분야에 어떤 관심과 소질과 어떤 탤런트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1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로 보면은 제21페이지의 강의 내용입니다. 우선 제목을 보면 Crystal Properties and Growth of Semiconductor.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주로 이제 크리스탈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세미컨덕터를 어떻게 제조하느냐, 제작하느냐, 그로스 하느냐, 성장시키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됩니다. 우리 과목은 책 교과서를 다시 한번 첫 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제목이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예요. 그러니까 Solid State니까 고체입니다. 고체. 액체나 기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고체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물리학에서 물질의 3태를 배운 적이 있어요. 물질의 3태, Three Phases of Material. 뭡니까? 물질은 3태를 가지고 있죠. 고체, 액체, 기체. 그런데 우리 과목은 무엇을 커버한다고요? 고체만을 커버합니다. 기체와 액체는 우리 과목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고체 중에서 이 고체를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류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고체를 분류하는 게 다를 거예요. 가령 우리 전기공학도의 입장에서는 전기를 잘 통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점일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체 중에서 도체, 전기를 잘 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연체, 부도체, 영문으로 인슐레이터 이렇게 부르죠. 인슐레이터, 컨덕터, 인슐레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컨덕터와 인슐레이터 사이에 세미컨덕터,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를 분류를 하게 되면 세 가지죠.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됩니다.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는 나중에 제3장을 공부할 적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잠깐 접어두기로 하고, 고체, 부도체, 반도체로 분류되는 그 반도체가 다시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하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으로 흔히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로 보면은 22페이지 테이블 1-1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 1-1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과거에 배웠던 주기율표, Periodic Table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화학 시간에, 일반 화학 시간에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이 주기율표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이게 몇 족입니까? 이게 3족이라고 그러죠. 3족, 그룹 3, 3족의 원소들. 여기를 4족의 원소들, 5족, 6족, 7족, 8족.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 8족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2족, 1족. 이렇게 있죠. 이제 세미컨덕터 하는 사람들한테 흔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3, 4, 5, 6족을 중점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뭐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룹 3 그러면 뭐예요? 최외곽의 전자를 3개 가지고 있는 아톰들을 그룹 3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그룹 4, 4족의 원소들은 뭡니까? 최외곽의 전자를 4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룹 5면 5개, 그룹 6는 6개를 가지고 있는 아톰들입니다. 그죠? 그룹 3의 아톰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원자 번호 5번에 붕소. 그죠? 붕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이 있어요. 그룹 4족, 얘는 카본, 실리콘, 제르메늄. 그룹 5족에는 나이트로젠, 포스포, 인이라 그러죠. 인, 비소, 아르세닉, 안티몬. 그룹 6족이죠. 산소, 옥시전, 황, 설퍼, 셀레늄, 텔루라이드. 그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주기율표입니다. 이 3, 4, 5, 6 혹은 뭐 2, 3, 4, 5, 6 쪽에 배열되어 있는 이 원소들이 서로 이제 한 개의 원자 혹은 두 개의 원자 혹은 세 개의 원자 혹은 네 개의 원자가 서로 참여해가지고 공유결합을 이루면서 세미컨덕터를 만듭니다. 그 세미컨덕터 중에서 구조 가장 간단하다. 한 개의 원자만 참여한다. 그런 것을 엘리멘탈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4족의 실리콘이 참여해가지고 실리콘과 실리콘 아톰들이 서로 공유결합을 해서 세미컨덕터를 구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4족의 제르메늄 또 단원자 분자로서 공유결합을 이루면서 세미컨덕터를 만듭니다. 실리콘, 제르메늄 대표적인 엘리멘탈이죠.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는 두 개의 아톰이 두 종류의 아톰이 서로 공유결합을 함으로써 세미컨덕터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공유결합을 할 적에 아까 엘리멘털이 그랬듯이 실리콘의 경우에 실리콘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입니까? 4개. 옆에 인접한 곳에 실리콘을 두고 있게 되면 인접해 있는 실리콘으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공유결합을 이루죠. 그래서 총 최외곽 전자를 몇 개를 이룹니까? 8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들었던 8우설이라는 것을 만족을 하면서 안정된 형태의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화합물 반도체를 만들 적에도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4족과 4족 혹은 3족과 5족 혹은 2족과 6족의 아톰들이 서로 공유결합을 함으로써 최외곽 전자를 모두 총 8개로 만들어서 안정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예로서 4족의 실리콘과
4족의 카본이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세미컨덕터인 실리콘 카바이트가 만들어집니다. 4족의 실리콘, 4족의 germanium 두 개가 같이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은 실리콘 germanium이라는 세미컨덕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3족의 원소들,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5족의 원소들, 나이트로젠, 포스포, 아르세닉, 안티모니, 얘네들 중 하나가 공유결합을 이루게 되면 3족의 최외곽 전자가 3개, 5족의 최외곽 전자가 5개, 합이 8개가 되죠. 세미컨덕터를 만듭니다. 3족과 5족의 화합물 반도체.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3족의 알루미늄과 5족의 얘네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알루미늄 포스파이드,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알루미늄 안티모나이드 라는 세미컨덕터를 만들게 되고, 또 3족의 갈륨이 참여하게 되면 갈륨 나이트라이드, 갈륨 포스파이드, 갈륨 아르세나이드, 갈륨 안티모나이드 등등의 세미컨덕터를 만듭니다. 모두 3-5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3족과 5족의 화합물 반도체. 마찬가지로 2족과 6족도 최외곽전자를 8개로 만드니까 화합물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죠. 2족에서 대표적인 징크나 카드뮴, 그 다음에 6족에 산소와 설퍼와 이런 것들, 이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 예시한 것처럼 징크 옥사이드, 징크 설파이드, 징크 셀레나이드, 징크 텔러라이드, 카드뮴 설파이드 이런 것들의 같은 세미컨덕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왜 3족의 아톰 하나, 5족의 아톰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3족에서 2개, 5족에서 1개, 혹은 3족에서 1개, 5족에서 2개, 토탈 3개의 아톰이 공유결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 세미컨덕터를 우리 표에서는 알로이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알로이에 3개의 아톰이 참여하면, 3개니까 트리잖아요. 트리. 얘를 터널이라고 합니다. 터널이. 3족에서 알루미늄과 갈륨, 5족에서 비소. 그래서 알루미늄, 갈륨, 아르세나이드. 그죠? 카드뮴, 맹간, 텔러라이드, 갈륨, 아르세나이드, 포스파이드, 3-5-5 콤비네이션이죠. 그죠? 예, 콤비네이션. 3개의 아톰이 참여하는 이런 구조를 테너리 구조라고 합니다. 테너리. 그럼 요거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2개가 참여를 하니까 바이너리 그러면 되겠죠. 바이너리. 바이너리. B-I-N-A-R-Y. 바이너리. 얘네들은 테너리. 테너리. 쿼터너리. 그 밑에 있는 쿼터너리는 뭐겠어요? 쿼터너리는 3족에서 2개, 5족에서 2개, 혹은 3족에서 하나, 5족에서 3개, 3족에서 3개, 5족에서 하나, 뭐 이런 것, 토탈 4종류의 아톰이 참여하는 이런 세미컨덕터를 쿼터너리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 갈륨, 아르세나이드, 안티모나이드, 알루미늄 X, 갈륨 1-X, 비소 Y, 안티몬 1-Y. 뭘 암시하는 걸까요? 몰 프랙션. 밑에 써 있는 게 몰 프랙션이죠. 몰 분율. 알루미늄이 X%만큼 있고, 갈륨이 나머지 1-X%. 비소가 Y%가 있다면 안티몬은 1-Y%만큼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고체에는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가 있는데, 그 반도체는 다시 어떻게 분류가 된다고요? 실리콘 혹은 germanium 같은 엘리멘탈 세미컨덕터가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아톰이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바이너리 컴파운드가 있고, 세 개가 참여하면 ternary compound, 네 개가 참여하게 되면 quaternary compound가 되겠죠.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만들어진 세미컨덕터들은 각기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서 사용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많이 사용되는 그 용도를 조금 예시를 했는데, 흔히 많이 보는 3족과 5족의 화합물, 여기 갈륨과 비소의 화합물, 갈륨 아르세나이드, 굉장히 흔한 세미컨덕터죠.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그 발광 다이오드로 사용을 할 경우에 그 해당하는 파장이, 빛의 파장이 1.43 일렉트론 볼트 적외선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IR 디텍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마이크로웨이브용 건 다이오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디움 포스파이드, 우리 광통신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서브스트레이트가 되고 기판이 되는 것이고, 건 다이오드, 기타 광소재로서 사용이 됩니다. 갈륨 포스파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청색 LED, 그린 LED 쪽에 중요한 세미컨덕터들이고, 인디움 안티모나이드, IR 디텍터로 사용이 됩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과서를 읽어보면 몇 가지들이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교과서 본문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2족과 6족의 바이너리 중에서 특별히 징크 설파이드가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징크 설파이드는 과거에 CRT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 텔레비전은 지금 거의가 다 LCD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같은 학생 시절에는 LCD, OLED 패널은 없었고 CRT라는 걸 썼어요. 브라운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뭐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떤 튜브가 있어요. 진공관 튜브가 있어가지고 뒤에서 전자총을 쏴서 그 전자총에서 나오는 전자선, 우리가 주사선이라고 그러죠. 전자선을 일렉트론 빔이죠. 전자건에서 나오는 일렉트론 빔의 방향을 전개와 자개를 걸어서 바꿔주면서 저기 저 앞에 있는 CRT 전면에 발라져 있는 형광막을 이 일렉트론 빔이 때리면서 에너지를 그 형광막에 전달하면서 발광을 시켜서 어떤 흑백 텔레비전을 구현하는 그런 거에 하나의 중요한 머티리얼이 됐던 형광물질입니다. 세미컨덕터 형광물질이 바로 징크 설파이드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주기율표와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를 분류해 놓은 식입니다. 여러분 책 2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면은 그 그림 1-1도가 나와 있고요. 고체를 분류할 적에 전기를 잘 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분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는데, 또 다른 분류 방법은 그림 1-1에 있는 것처럼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아톰들이, 원자들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느냐, 아니면 규칙 없이 그냥 불규칙하게 아톰들이 배열되어 있느냐, 아니면 규칙적으로 배열되었긴 배열되어 있되 부분적으로 locally 여기는 어떠한 규칙으로 배열되어 있고, 또 이 동네는 또 다른 규칙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이런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적으로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크리스탈린, 결정 또는 크리스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아톰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비정질 혹은 비결정, 아모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난 크리스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부적으로 요 한 동네를 우리가 도메인 이렇게 부르는데, 도메인, D-O-M-A-I-N, 도메인 이렇게 부르는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원자의 배열이 이렇게 도메인을 구성을 하면서 이게 함께 이렇게 모아져 있을 경우, 이런 고체를 우리는 폴리크리스탈린 이렇게 부릅니다. 폴리크리스탈. 다결정 이렇게 부르죠. 다결정.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배운 거, 고체를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다고요? 결정, 비정질, 다결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의 경우에 그 아톰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어떤 기본되는 셀이 있어서 그 셀을 마치 우리가 도장을 찍듯이 반복해서 배열을 하게 되면 전체 결정 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단위가 되는 요 셀을 벡터로 기본이 되는 벡터, 베이시스 벡터라 그러죠.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D 입체의 경우에는 세 개의 베이시스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될 것이고, 책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평면을 나타낼 적에는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정 구조를 반복할 수 있는, 반복해서 재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이 되는 요 구조를 우리가 유니트 셀이라고 합니다. 유니트 셀. 크리스탈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그 단위 셀을 갖다가 유니트 셀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니트 셀은 이것도 유니트 셀이 될 수가 있고, 이것도 유니트 셀이 될 수 있죠. 이거를 반복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유니트 셀 중에서 특히 제일 작은 셀을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 지구상에는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결정이 있는데, 과거에 과학자, 여기 보이는 브라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구에 존재하는 결정들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14가지 종류로 클래시파이가 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구조, 심플 큐빅이라고 부르고 바디 센터드 큐빅 이런 구조. 총 14개 종류의 크리스탈로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어요.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반도체 과목에서는 이 모든 결정 구조를 다 공부하지 않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제일 쉬운, 제일 앞에 있는 요 3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구조를 우리는 심플 큐빅이라고 합니다. 심플 큐빅. 우리말로는 단순 입방체 이렇게 부릅니다. 단순 입방체 구조는 길이가 A인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아톰이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단순 입방체, 심플 큐빅이라고 합니다. 바디 센터드 큐빅, 우리말로 채심 입방체 이렇게 부르죠. 채심 입방체. 바디 센터드 큐빅은 심플 큐빅의 중앙에 아톰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얘를 body centered cubic face centered cubic은 simple cubic 구조에서 6개의 면의 중앙에 다시 아톰들이 놓여 있는 이런 구조를 face centered cubic 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면심입방체 이렇게 부르죠. 면심입방체. 면심입방체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면심입방체는 뭐예요? 각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아톰이 놓여 있고 면의 중앙에 놓여 있고 그죠? 이게 면심입방체. 그러니까 만약에 각 꼭지점과 면에 같은 크기의 구가 꽉 차 있다면 꼭지점에 있는 아톰은 하나의 셀 속에 8분의 1이 참여를 할 것이고 페이스의 센터에 있는 이 아톰들은 아마 2분의 1만 참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퀴즈로 FCC 구조에 있어서 유니트 셀 내에 같은 크기의 원자들이 유니트 셀을 꽉 채우고 있다고 가정할 적에 패킹 덴시티라는 것은 전체 이 셀의 최적 가운데에서 아톰이 실제 차지하고 있는 최적의 비를 구하시오. 가 오늘 여러분이 수업 끝나기 전까지 풀어서 내야 할 퀴즈 문제입니다. 지금 3가지 구조를 배웠죠? 브라바일라이티스 중에서 Simple Cubic, Body Centered Cubic, Face Centered Cubic. 그 다음에 남아있는 다이아몬드 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배울 실리콘, 제르메늄, 갈륨 아르세나이드, every semiconductor 다 다이아몬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 구조는 FCC 구조의 변형이에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자,
왼손에 FCC 구조를 들고 다시 또 하나의 FCC 구조를 오른손에 들은 다음에 여기 FCC 왼손에 들고 있는 FCC 구조랑 오른손에 들고 있는 FCC 구조를 서로 덕킹을 시켜요. 두 개를 이렇게 맞물려요. 근데 어떻게 맞물리냐면 대각선 방향으로 두 개를 맞물립니다. 두 개를. 그래서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FCC의 꼭지점에 있는 아톰이 여기 왼쪽에 있는 FCC의 대각선 방향의 4분의 1 되는 지점에 놓이도록 두 개를 겹칩니다. 겹쳐지도록 덕킹을 시켜요.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왼손에 들고 있던 FCC 이거 이런 아톰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FCC의 꼭지점에 있던 아톰이 이 왼쪽 FCC의 내부로 깊숙이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딜 자리 잡아요? 여기를 자리 잡죠. 또 하나는 어디 잡아요? 여기를 자리 잡고 이쪽 대각선. 또 하나는 어디 잡아요? 여기 대각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총 4개의 아톰이 하나, 둘, 셋, 넷. 4개의 아톰이 서로 꼬인 상태로 내부에 들어와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접하고 있는 아톰들은 가령 지금 요건 누구예요? 원래 왼손에 들고 있던 페이스에 있던 각면의 중앙에 있던 아톰이죠. 이거와 왼손에 들고 있던 요 아톰과 왼손에 들고 있던 요 아톰과 여기 요 아톰과 요건 어디에 있던 거예요? 이것도 왼손에 있던 거죠. 그 사이에 여기 들어와 있죠. 이건 오른손에 있던 아톰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 이루고 있어요?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사면체를. 그죠? 정사면체를. 이해가 됩니까? 예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합니다. 내부에 몇 개가 아톰이 들어오죠? 4개가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과 germanium 이런 세미컨덕터들이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 구조를 바탕으로 만약에 왼손에 FCC는 3족에 갈륨이 박혀 있었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FCC에는 5족에 비소가 박혀 있었다면 두 개를 더킹 시키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이 아톰들은 다 비소 아톰들일 것이고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아톰들은 갈륨 아톰들이겠죠. 그래서 속에 갈륨 아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바깥에 작은 걸로 표시한 비소 아톰이 놓여 있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사실은 다이아몬드 구조랑 똑같은데 단지 두 종류의 아톰이 을 들고 우리가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얻어진 이런 구조를 우리는 특별히 명명하기를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 3족과 5족의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들이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죠. 이해가 되죠? 물론 얘네들 요거 정사면체를 이룹니다. 얘와 정사면체를 이룹니다.
그죠? 두 개의 아톰, 두 개가 꼬여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기 ternary, 여기 알루미늄 X, 갈륨 1-X, 비소 이렇게 써 있죠. 3족과 3족과 5족의 화합물. 얘들은 도대체 뭐냐?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이 여기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거죠. 3족과 5족의 바이너리. 터너리는 뭐냐? 뭔가면 왼손에 FCC를 쥐고 있고 오른손에 FCC를 쥐고 있는데 두 개를 더킹을 시켜요. 오른손에는 비소 아톰을 가지고 만든 FCC고 왼손에 들고 있는 FCC의 아톰 중에서 일부 X%는 갈륨이 참여하고 나머지 1-X%는 알루미늄이 들어간다면 갈륨 X, 알루미늄 1-X, 아르세나이드라는 트러너리 세미컨덕터가 되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쿼터너리도 마찬가지죠. 각각 왼손의 FCC, 오른손의 FCC에 X%가 Y%씩 두 종류의 아톰이 들어가서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공유결합을 이룰 적에 이런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방금 공부한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다시 한번 그려놓은 겁니다. 책 그림 여러분 교과서 1-9도의 모습입니다. 1-9도. 여러분 책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하면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집에 돌아가 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형을. 그래서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것이 탁구공과 수수깡을 가지고 접착제를 붙여 가지고 이와 같이 모형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빙글빙글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려가지고 이쪽 면에서도 한번 보고 이쪽 면에서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도 한번 보고 모형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숙제 1번이 학생들한테 부여가 되는데 다이아몬드 구조의 모형을 제작하고 모형을 회전하면서 사시도 방향, bird's eye 뷰 방향으로도 보기도 하고 앞에 단면 방향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라. 이게 만드는 거 대신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을 할 사람은 컴퓨터로 다이아몬드 구조를 제작한 다음에 그 구조물을 회전하면서 각 방향에서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라. 그리고 조금 전에 퀴즈에서 봤던 심플 큐빅, 바디 센터드 큐빅, 페이스 센터드 큐빅 각 구조에 있어서 패킹 덴시티를 구하라. 3개 구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피스 덴시티를 구해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홈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숙제는 오늘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날의 수업 시간 중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iClass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